교통은 전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을 크게 바꿔놓았고요. 기술의 발달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죠. 이제 교통은 우리 삶의 행복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때문에 강대국들은 교통 서비스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도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량과 도로에 중점을 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다양한 그런 첨단 기술들을 활용해서 진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 국가들은 효율적인 국가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교통 관련 첨단 기술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이동 수단을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죠. 그에 따라 이제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차량과 사물 간에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에 좀 더 최적화된 노선들을 제공을 하고 좁은 공간에서 많은 통행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도 거대한 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융복합 모빌리티.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이동 패러다임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대도시권에 거주하고 있죠. 때문에 도심으로 가는 수많은 차량으로 도로는 쉴 틈이 없는데요. 긴급히 현장으로 출동하는 도로 유지보수 차량. 하루 평균 약 15만 대가 넘는 차량이 오가는 동부간선도로로 향합니다. 도착한 서울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긴급히 보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도로에서 보셨지만 고속화도로에 영상을 표출하고 있는 장비와 차량의 이동 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감지기라는 그 CCTV 카메라를 아마 가로등에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지금 영상 장비의 그 통신 장애로 인해서 그 장애를 지금 조치차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며 아울러 한 가지 더 VDS라고 CCTV 카메라에 그 영상 장비 불량으로 저희가 조치하러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 전광 표시 화면의 작동이 중단된 상황. 제한 속도와 진행 방향 표시 화면도 고장난 상태인데요. 도로 전광 표지판은 교통의 흐름을 알려주고 사고 소식, 긴급 속보 등을 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빠르게 수리해야 합니다. 작업자들이 높이 올라가 신속하게 전광 표지판을 수리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손이 닿자 표지판이 정상 작동합니다. 곧 도로교통 상황 정보도 표시되네요. 하루에도 수많은 차량이 빠르게 지나는 도시 고속도로에서는 수리 작업이 늦어지면 안 됩니다. 안내판이 고장나면 운전자들에게 자칫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 오늘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도로 상황을 쉼없이 감시하는 CCTV를 수리할 차례입니다. 고소 작업은 늘 큰 위험이 따르지만 고속도로에서의 작업은 더 많은 돌발 변수가 있어 신중해야 하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보수 작업을 수행하고 마쳐야 하는데요. 우리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은 이처럼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통 정보의 제공은 사람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이동의 편리함과 함께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그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동의 그 경로가 짧아지고 또 이동 시간이 단축이 되면은 사람이 그 교통의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와 사람의 그 안전과 또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그것이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지켜봤던 현장 작업자의 신속한 작업 결과물은 바로 이곳. 서울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센서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모두 이곳으로 모이는데요. 그 정보를 이용해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시설의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요. 원활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큰 일조를 하고 있죠. 차량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쉼없이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때문에 단 한순간도 마음 놓을 틈 없이 통행 상황을 감시해야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즉 차만 다닐 수 있는 도시고속도로에 교통 정보를 직접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공을 해서 1분마다 현장에 있는 도로 전광 표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모바일 웹 서비스, 그리고 저희 정보가 필요한 유관기관, 민간기관에다가 정보를 연계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소통 상황은 차량의 통행 속도를 측정해 산출합니다. 특정 영역 안에서 카메라가 차량의 통행을 감지하고 차량이 해당 영역에 들어올 때의 시각과 영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순간의 시각을 측정해 속도를 계산하는 건데요. 통행하는 여러 차량의 속도를 종합해 데이터를 뽑아내고요. 이 정보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교통상황 지도에 표시될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시민에게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정보 이외에도 구체적인 정보, 즉 소통 정보도 제공하는데요. 소통 정보라 함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 이제 소요 시간이 10분 이렇게 걸린다라는 것을 소통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돌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통관리센터에서 도로 전광 표지에 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제 경찰 그리고 119 또는 유관 기관에 통보를 함으로써 이제 그 돌발 상황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예기치 않은 상황을 종종 맞이하게 되죠. 교통 상황실에서 돌발 상황은 더 흔하게 일어나는 몸의 배인 일상인데요. 때마침 모니터에서 이상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서울 분당수소로 서울 방향에 1차로에 있는 고장 차량이 발생이 돼서 지금 그로 인해서 호미에 정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해당 정보를 도로 전광 표지, 홈페이지, 연계 기관에다가 상황 전파를 하고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유관기관에도 상황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소방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즉시 전달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조치를 시작하는데요.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원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정보를 생산하고 교통관제를 통해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관심은 탈 것, 모빌리티에 더 많이 집중돼 있지만 사실 교통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합니다. 사실 교통 인프라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물리적인 요소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도로나 교량이나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이제 항공에 있는 공항이나 아니면 역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나 물리적인 그런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인프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들, 통신, 전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인프라의 가치 첨부가 돼서 조금 더 자동차가 교통이 더 원활하게 자동차가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프라가 기존에 있는 물리적인 요소에서 이제는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화하고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로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교통정보 시스템에 의지하게 됩니다.
차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말이죠. 도로교통 시스템이 처음 등장한 건 1960년대 이후 자동차가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신호등도 없던 우리나라 도로에 80년대 후반부터 전자신호등이 세워졌고 그 이후부터 교통량에 맞춰 교통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요.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정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라디오와 TV를 통해 전달되던 교통상황 정보가 지금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과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되고요. 지금은 수많은 이들이 그 디지털 정보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2년 내부순환로를 시작으로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로 상황, 버스 운행 현황, 기상과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제공하고 있죠. 최근 이러한 교통정보를 수요하는 계층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운전자 중심의 정보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대중교통 소통 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서울시 모든 곳의 그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시민들에게 그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의 상태를 확인할 때에는 주로 통행 속도를 이용해서 서울시 전체의 교통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서울 도심을 달리는 수많은 택시들. 택시에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단말기를 통해 통행 속도를 체크하는데요. 단말기가 택시의 운행 속도를 기록해 전송해 주는 거죠. 승객이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와 같이 사실상 운행을 하지 않을 때의 정보를 제외한 순수한 운행 속도만을 계산하고요. 그 정보는 교통정보센터에 전달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단말기를 약 7만 2천 대의 택시에 설치해 교통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서울시는 약 380km의 도로 구간에 검지기를 설치해 촘촘히 통행 속도를 수집하고 교통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고성능의 카메라를 이용해 도로 상황을 보다 능동적으로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민들께서는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전체적인 화면으로 보신다면 저는 약간 줌을 통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그 몇 차로에 뭐 공사가 있는지 통제가 되고 있는지 또는 집회로 돌발된 구간을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그걸 전파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긴박한 돌발입니다. 말 그대로 예측되지 않는 그런 정보를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고나 뭐 이런 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돌발 집회도 최근에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버스 우회 정보라든지 그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또 각 부서로 또 전파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작업을 특히 눈여겨봅니다.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다양한 각도로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상황과 장소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죠. 서울시 시내도로는 모세혈관처럼 촘촘하고 보행자와 이륜차들도 많아 돌발 상황이 꽤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교통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트위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시민분들이 CCTV를 찾아보고서는 알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저희들이 텍스트로 올리니까 그것을 보고서 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알 수 있고요.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한테도 정보가 또 들어오고 있으니까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 알아낼 수 없는 정보를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이 보완해주는 거죠. 교통정보센터가 수집된 정보를 전파하던 방식에
실시간 시민의 제보까지 더한 겁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교통정보 수집 방식의 변화는 시민의 이동 방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통행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국가죠. 엄청난 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서울은 거대한 모빌리티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로를 달리고 있는 여러 승용차나 차량들의 소통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버스나 지하철, 아니면 공공자전거 이런 다양한 수단에 따라서 그런 정보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고요. 상당히 많은 그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용자 맞춤형 교통수단이 대중교통 체계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개시한 후 공유자동차를 비롯해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이 같은 교통수단의 증가는 사실상 목적지가 어디가 됐든 보다 편하게 갈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요즘에 전세적인 트렌드가 이제는 자가용을 조금 더 버려두고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개인 모빌리티, 예를 들면 전동 킥보드나 아니면 공유차나 전기자전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자가용 이외의 그런 수단들을 잘 활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것들을 잘 통합하고 교통을 또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도심의 많은 그런 교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 서비스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교통 시스템이 사회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용자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르기에 시스템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죠. 결국 개인에게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은 승용차일 수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데요. 그들의 대부분은 차량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차량이 늘어날수록 도로의 교통체증은 심해지고 환경오염부터 교통사고 위험까지 사회 문제가 끊이지 않죠. 지금 전 세계의 교통 트렌드 중 하나는 대중교통과 개인 모빌리티 이용의 다각화입니다. 승용차를 비롯한 그 외의 수단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통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그렇게 마스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 개념을 좀 더 쉽게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서울 외곽에서 도심으로 이동할 경우 현재 모빌리티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가장 빠른 택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고 전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 시간과 요금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등장한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의 요금과 시간을 알려주고요. 이는 공유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든 걸 통합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스는 그 수많은 교통수단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약하고 결제하고 지불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시스템 내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냥 자기가 필요를 할 때 쓰고 반납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면서 공유 서비스 형태로 가게 되면서 그런 기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 그래서 자동차가 예전에는 소유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시간과 스케줄과 그다음에 목적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앱으로 내가 어느 지점에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수단이 우리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용차까지도 공유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택시를 함께 타며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개인용 자동차를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이동수단이 하나의 플랫폼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통합돼 있어 간편하게 나의 동선과 수단, 비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필요한 모든 교통수단을 한 번에 설계할 수 있다는 것. 기존에 사용해오던 택시 플랫폼, 공유자동차 플랫폼과는 다른 한 단계 발전된 형태의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은 이미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18년 8,960억 원이었던 데 반해 2020년부터는 1조 원을 훌쩍 넘겼고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릅니다. 기존의 모빌리티 플랫폼들도 각 교통수단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마스는 단순한 통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교통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수요 충족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수요 중심의 서비스로 진화해가고 있는데요. 수요 중심의 교통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마스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학원인데요. 어린 학생들이 수학 공부에 매진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곳이 교통 서비스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수업이 끝날 때쯤이 돼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학원 앞에 길게 늘어선 노란 학원 버스들이 보이네요. 학생들의 학교를 돕기 위해 안전 지도를 하는 어른들도 있고요. 그 사이로 학원 버스 탑승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동승 매니저입니다. 이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차량의 운행 정보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관제, 예약 기반으로 움직이는 예약 기반 수요 응답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그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원도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해당 시장이 음지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제대로 된 운영 체계라든지 기준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표준화를 해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학원들의 통학버스 운행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학원의 경우엔 차량 운행을 전문적으로 맡길 직원이 없어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차량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고요. 당연히 노선도나 시간표 등 운행 정보 확인이 어렵고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더 큰 문제는 이 열악한 학원 차량 운영 시스템이 어린이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한계점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불안으로 이어졌고요. 체계적이지 못한 학원 차량 운행 방식은 학원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일수록 좀 안전 부분이라든지 등하원 체크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는 아이들 등하원이나 이런 부분이 학부모님들이 이제 연락을 주셨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사실 동승자분이나 아니면 운전기사분들은 이제 아이들 이제 셔틀 운행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돼서 연락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이용 방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승차권 예매하기 버튼을 누르고 버스를 이용할 아이와 학원을 선택합니다. 이용할 정류장과 요일을 누르고요. 승차권을 검색하면 검색 조건에 맞는 승차권이 나오는데요. 이용 시간에 맞는 승차권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간단하게 예약이 완료되는 거죠. 학부모는 메인 화면을 통해 아이의 스케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학원을 못 가게 됐다면 손쉽게 차량 이용 스케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기차나 비행기표를 예매하듯 간편하죠. 다만 그 목적지가 아이들의 학원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동안 필요했지만 없었던 서비스가 수요자가 많아져 생겨난 겁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차에 탑승하고 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태운 버스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 운행하는데요. 아이들의 학교를 돕는 동승 매니저 또한 늘 차량 입구에 탑승해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버스의 현재 위치와 학생들의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통학 차량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까지 책임지는 서비스. 대량 운송 수단인 버스가 수요 중심형 서비스로 거듭난 겁니다. 이로써 학원 차량 시스템을 개선하는 효과뿐 아니라 학원 입장에서는 차량 관리 수고와 관리 인력 인건비 절감 등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데요. 학원 차량 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거죠. 기업은 추후 자녀 좌석을 예약하면 등하원대가 아니더라도 버스를 탈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는데요. 이렇게 기업은 수요 중심형 이동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스케줄이 아무래도 수시로 바뀌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학부모님이 직접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운행하는 시간에 요청하신 내용을 토대로 노선을 다시 재설계를 하게 됩니다. 한 개의 학원이 한 개의 차량을 쓰는 것보다 여러 학원이 한 개의 차량을 다양하게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탑승 수도 많이 개선이 될 수도 있고요. 학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노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노선 설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버스는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합니다. 승객은 가까운 정류장에서 자신의 목적지로 가는 버스에 탑승하고요. 노선은 절대 변하지 않고 버스는 그 이동 경로대로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기능만을 하게 됩니다. 학원 버스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습니다. 학원에서 출발한 버스는 정해진 노선에 따라 이동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한 지역에 여러 학원이 있고요. 각각의 학원에서 출발한 학원 버스들은 그 노선대로만 움직입니다. 여러 학원이 한 건물에 위치할 경우엔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같은 건데요. 비슷한 노선의 여러 대의 버스 운행은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여러 학원이 개별적으로 운행하던 학원 차량 서비스를 기업에서 도맡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행되던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했고요. 시시각각 달라지는 학생들의 학원 수강 여부와 시간표, 출석 여부 등의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반영해 노선을 만들고 버스는 업데이트된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겁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목적지까지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죠. 일반적으로 마스라고 하면은 이동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동 중에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동 취약계층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현장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독립적인 이동권을 제공하는 데 보다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마스라는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스 서비스의 핵심은 모든 이동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해진 방식을 단순히 이용하는 형태였고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됐을 뿐이죠. 하지만 마스는 이용자 중심입니다. 교통이 이용자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것. 단순한 이동 이상의 경험을 줄 수 있고 그 시간과 운행 경로까지 우리가 선택해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이 기존과 다른 점입니다. 마스는 서비스의 통합 수준에 따라서 총 4단계로 나뉘는데요. 먼저 1단계는 가장 기초적인 정보의 통합입니다. 목적지까지의 경로,
교통수단별 예상 이용요금 등의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2단계는 교통수단의 예약, 발권, 결제를 앱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3단계에서는 이 모든 걸 한 개의 앱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지막 4단계, 정책의 통합 단계에서는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교통정책과 연동해 진행하게 되죠. 4단계 마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미 대중화되기 시작한 자율주행 기술이 핵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탄생한 기술이 미래 교통 시스템의 마지막 퍼즐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자율주행과 스마트 기술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인데요. 저희 나라도 국가 시범 도시에 어떤 그런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연구 개발과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랩은 지금 2020년, 2021년까지 거치면서 이제 설계 과정을 거쳤고요. 자율주행 셔틀이나 뭐 또 다른 뭐 수요대행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현재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미 2018년 세종시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차량 공유, 자율주행, 스마트 주차까지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율주행 운송수단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2027년쯤 완성기에 접어들면 고도 자동화에 이를 거라 예상되고 있죠.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했고 많은 운전자들이 접하고 있는 꽤 익숙한 기술인데요. 그러나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은 불안전하고 그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그래서 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에서는 미래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지난 몇 년간 기존의 자율주행 기술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술 테스트를 마치고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VTX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차량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도로 인프라 등의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는 결국 실제 일반 도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기존의 도로와 교통수단, 시민과의 교류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상황 해결 능력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현재까지의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가 센서를 통해 주변의 지형과 차량, 사물 등을 인식해 주행 경로를 설정해 왔습니다. 문제는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불안전하다는 건데요. 만약 악천후가 발생하면 센서의 인식 범위가 짧아질 수 있고 먼 전방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센서로는 이를 감지할 수 없어 선제적인 대응이 어려워지죠.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V2X, 이른바 차량 사물 통신 기술입니다. 위험 상황에 미리 대처할 수 있고 관제센터가 이 정보를 수집해 통신이 가능한 모든 차량에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무선 통신망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에 0.1초 단위로 교통신호 정보를 제공하고 딥러닝 영상 검지 등 촘촘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인프라를 통해 자율주행 센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위험 상황을 전달하죠. 차량의 카메라를 통해 도로에 생긴 포트홀과 같은 위험 요소를 인식해 뒤에 오는 자동차에 경고를 해주거나 도로 보수 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수도 있고요. 도로 위 주정차 차량을 인식해 자율주행 차량의 원활한 주행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수준으로 구현되는 자율주행 차량은 많은 이들의 꿈입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안에서 발휘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능력은 현존하는 그 어떤 자동차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그 가장 큰 목적은 기존에 다양한 그 교통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안전과 관련된 정책,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교통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많은 문제들, 도전들을 사실은 해결하고자 하는 게 가장 그 큰 목적이고요. 뭐 대중교통이 이제는 조금 자율주행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0km, 30km 뭐 저속으로 해서 이렇게 자율주행 기반의 어떤 그런 대중교통 서비스가 지금 기술 개발이나 시범 사업들을 진행을 또 하고 있고요. 이미 서비스 중인 CITS,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한번 경험해 볼까요? 차량 곳곳에 부착된 센서들이 보이고요. 차량 뒤편에는 교통 약자들을 위한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주죠. 차량이 주행을 시작합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단계인데요. 차가 자율주행 구간에 들어서자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고 도로교통 상황을 인식하며 동선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합니다.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4단계에 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단계면 어느 정도예요? 4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제어가 아니라 그냥 어떤 모든 제어들을 이제 시스템이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받아오는 신호에 따라서 차가 멈추고 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탑승해 있지만 운전의 주도권은 자동차에 있죠. 매우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을 수행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기술과 실시간 소통입니다. 서울 미래 모빌리티 센터에서는 차량의 위치뿐 아니라 인접 지역의 교통량과 도로 상황을 모두 정보화해 수집하고 각 차량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 내부와 차량 주변을 카메라를 통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지능화된 교통체계와 연결돼 도로에 수집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최적의 경로를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V2X 기술과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만들어가고 있는 보다 완벽한 대중교통 시스템. 앞으로 더 뛰어난 기술의 자율주행 차량이 출시되고 판매되겠지만 결국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가 미래 교통을 좌우할 겁니다. 이러한 발전은 물류나 개인 이동권 확대에도 긍정적 역할을 해주겠죠. 많은 이들은 멀지 않은 미래, 경쟁력 있는 운송수단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동을 할 때도 어떤 새로운 그 도심 항공도 마스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동의 편리성도 훨씬 좋아질 수가 있고 이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병원이나 아니면 그 뭐 교육이나 아니면 의료나 그런 어떤 모빌리티 교통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될 수 있는 그런 타 분야까지도 영역이 확장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마스가 교통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어떤 그런 서비스긴 하지만 어떤 지역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 중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고요. 결국은 사회적 통합, 그 도시가 정말 발전하는데 중요한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스가 필요한 이유는 거대해진 도시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야 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용하죠. 이러한 번거로움이 싫어 많은 이들이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늘어날수록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마스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과 개인용 수단을 이용해 이동 과정을 단순화시켜 최고의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의미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데 있죠. 물론 마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가까이 다가가기엔 아직 정책과 기술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통합 요금 서비스나 구독제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요. 민간 수단과 공공 수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되어야 하죠. 아직은 이 공유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사고들,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 그 외 심각한 많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다음 단계가 마스입니다. 자율주행이 완전해지고 모빌리티 교통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되는 시기가 온다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타고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더 중요시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이쯤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한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바로 적응하기 어려운 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날로그적인 방법과 첨단 시스템이 적절히 결합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켜야 가능한 거겠죠. 미래의 교통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행, 즉 교통과 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과 이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효율적인 그 이동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그 편리함과 그리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이란 단순히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대중교통과 도로교통, 그와 연계된 수많은 지원 정보 체계가 어우러진 거대한 시스템이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교통 시스템의 운영 방식은 눈부시게 발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살 찌푸려지는 교통체증과 꽉 막힌 도로,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인력이 더 이상 없도록 차세대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결국 교통 시스템도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교통은 이용자의 관점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미 진화된 차세대 교통 시스템은 실험대 위에서 테스트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이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겠죠. 그리고 그 시스템의 완성에는 시스템을 이용할 우리의 노력과 관심도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